아니 하다 이제 이런 것까지 숨긴다고요? 이러면 대체 누가 저희를 믿겠습니까? 여기는 일본 기상청의 어느 회의실. 회의실 한가운데 앉은 한 남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팀원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직원들은 남성의 말이 끝나자마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몇몇 직원들은 심지어 화를 내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사토 유키코예요.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네요. 일본 기상청에서 지진 미세일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은 지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이다 보니 부담감도 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일본, 그 중에도 제가 일하고 있는 기상청은 이것 때문에 정말 난리랍니다. 저도 요즘 난카이 대지진 때문에 며칠 연속으로 야근하다가 오늘에서야 겨우 쉬고 있네요. 암튼 제가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기상청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걱정거리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때는 일반적인 기상 예보와 일본에서 항상 일어나는 작은 지진들을 분석하는 게 주된 업무였거든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보며 일본의 날씨와 지진 활동을 예측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더 정확한 예보를 위해 노력하던 그 과정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천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얼마 전, 정확히 말하면 8월 8일 오후 4시 43분쯤에 일어난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미야자키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처음에는 규모 6.9로 추정했는데 나중에 7.1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때부터 저희 팀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우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드릴게요. 저희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지진 관측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보통 꽤 정확한 편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쌓여있는 로그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순간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더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보다 작은 규모로 발표가 되었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야 실제 규모가 7.1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기상청에서 측정한 값들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 지진 이후로 난카이 해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저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지진이 혹시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팀에서도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요. 사실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공개가 되었겠지만 난카이 지진은 다른 지진과는 다른 점이 있거든요. 남아있는 기록상으로는 난카이 대지진은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알려진 쇼와 난카이 지진이 1946년에 발생했었죠. 1946년에 마지막으로 발생했으면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80년도 안 됐으니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만약 계시다면 제 얘기에 집중해주세요.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난카이 해곡은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곳인데 도난카이, 도카이, 휴가나다, 그리고 난카이까지 이렇게 4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던 곳은 그중 미야자키현 동부의 휴가나다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 4가지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다 보니 한 곳에서만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인접한 다른 지역까지 지진이 연달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답니다. 1707년에 난카이 해곡의 모든 단층이 한 번에 파열되었던 호에이 대지진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도카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대지진이 일어났던 게 1854년인데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나는 난카이 대지진 특성상 도카이 지역에는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응력이 굉장히 높게 축적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 휴가나다 지역으로 인해 난카이 대지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거죠.
슬프게도 지진이 발생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점은 지진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난카이 해국에서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을 매년 몇 센티미터씩 밑으로 계속 파고들다 보니 이 엄청난 에너지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에너지를 버티지 못하는 순간 판이 팡하고 튀어오르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이걸 지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아까 제가 난카이 해국이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곳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북아메리카판까지 3개의 판이 모이는 지점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일본의 명물 후지산이에요. 지금은 명물이지만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후지산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거대한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일본의 모든 지질학자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설명해버렸네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언젠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고무줄이 지금 계속 잡아당겨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난카이 대지진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우선 지진의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해요. 언론에도 이미 공개되었겠지만 최소 규모 8 최악의 경우 9를 넘을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규모가 9.0이었는데 이번엔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수준이라니 믿기시나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쓰나미예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최대 34m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10층 건물보다 더 높은 파도라니 저조차도 상상이 안 되지만 사실 예상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이 모두 휩쓸려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진조사위원회에서 피해 규모 예측을 한 자료가 있던데 이걸 보니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3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950만 명 정도가 집을 잃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건물 피해도 240만 채로 추정되니 말다 했죠. 그리고 이 엄청난 피해는 곧바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예상 피해액만 220조엔이 넘는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살고 있는 일본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규모예요. 특히 걱정되는 건 원자력 발전소예요. 후쿠시마 사고의 악몽이 아직 생생한데 이번엔 더 많은 원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16일 새벽부터 규슈 지방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후 3시 8분쯤에는 노토시 근처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이 지진이 일어난 곳이 시카원전에서 불과 45km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정말 아찔하답니다. 시카원전은 한국분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카원전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후쿠시마 사고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할 수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동해가 완전히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동해는 수백 년간 죽음의 바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언론에 말하기를 원전 관계자들이 이상이 없다며 안심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어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도 처음엔 괜찮다고 했잖아요. 기사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정부에서 기회만 되면 숨기려고 하는 게 한두 개여야 말이죠. 예를 들면 지난 9일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2호기에서 오염수가 누출된 사건이 있죠. 아니 이때 누출된 오염수 양이 무려 25톤이나 된다니까요. 자세히 알아보니 더 심각하더군요. 원자로 2호기 건물 안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 냉각풀의 수위를 확인하는 탱크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이 탱크가 냉각풀에서 넘친 물을 받아서 수위를 점검하는 시설인데 이 탱크의 물 높이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걸 발견한 거죠. 도쿄전력 측에서는 누수를 확인하고 나서 5층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 냉각풀로의 물 주입을 멈췄더군요. 그리고 3층 방에서 배수구를 통해 물이 흘러내리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건 이 오염수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않았지만 건물 지하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하에 쌓여있는 오염수 수위가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도 도쿄전력에서는 해결료 냉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솔직히 초등학생이 봐도 8일에 발생한 미야자키현 지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숨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 5년 전쯤에 발생했던 가슴 아픈 일이 또 떠오르네요. 기능실습제도로 일본에 온 베트남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했던 그 사건 말이에요. 이때 당시 피해자는 자기가 치우는 쓰레기 더미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고 피폭될 수도 있다는 경고는 전혀 받지 못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 베트남 청년한테 보호장비도 안 챙겨줬다니까요. 건설기술 하나 배우려고 그 먼 곳에서 왔다는 사람을 이렇게 위험한 일에 내몰아서 피폭 진단까지 받게 만들다니. 저도 같은 일본 사람이지만 그때는 정말 부끄러웠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정부가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정부에서 말하는 걸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제 주변에서도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숨기려고만 하는 것 같다니까요. 이런 식이면 누가 해외에서 일본에까지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엄청나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나라가 있더군요.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국에서 도와주셨던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조대를 파견해 주시고 가장 나중까지나마 힘써주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본에 있는 여러 언론들에서도 한국이 제대로 안 도와준다는 식으로 왜곡하려는 걸 봤지만 그때 당시 SNS를 통해 한국 구조대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본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 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 내부에서만 꽁꽁 싸매고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국과 여러 가지를 터놓고 도움을 요청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건 저의 간절한 바람일 뿐이랍니다. 한국에서 또다시 도와주실 의무는 전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정말 만약에 큰 지진이나 다른 재난 상황이 발생된다면 한국 분들이 다시 한번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한국과는 달리 저희 일본 내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분석하고 경고를 해도 정부에서는 결국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를 해제해버렸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이때 난리가 났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상태가 절대로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언론 브리핑 때 대지진 관련 이상 현상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운 채로 결국 경보를 해제해버리더군요. 경제가 아니라 표심이 중요한 거겠죠. 더 충격적인 건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부터 총리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책임지는 게 진정한 리더 아닌가요? 그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면 되니 기시다 총리를 포함한 일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일단 일본을 탈출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까지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국민들은 이대로 버려두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하는 꼴이라니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층들이 이렇게 엉망인데 국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 미유키와 통화를 했어요. 화산이다 지진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관광업계는 괜찮은지 궁금했거든요. 역시나 요즘 정말 힘들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했대요. 호텔 예약도 꽉 차고 여행 상품도 잘 팔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정보가 발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대요. 미유키 말로는 예약 취소 요청과 환불해달라는 전화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들 짠 듯이 취소 사유는 지진 관련된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쏟아지는 취소 건들을 보면서 정말 허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던 여행 상품들이었는데 이게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있죠? 놀랍게도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서둘러 일본을 떠나려고 한다더라고요. 미유키 말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원래 일본에 엄청나게 몰렸었는데 예정된 일정을 앞당겨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다고 했어요. 진짜로 그 말 듣고 비행기표 예약 어플들을 확인해 보니 평소보다 도쿄에서 베이징 편도 항공권이 무려 4배를 훌쩍 넘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사람들까지도 일본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장기 휴가를 내고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거든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 아예 일본을 벗어나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는 저조차도 일본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들도 난리거든요. 진짜 힘들 것 같지 않나요? 지진 문제만 해도 골치 아픈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5호 태풍 마리아가 혼슈 북부를 강타했는데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6호 태풍 손띤, 7호 태풍 암필, 심지어 8호 태풍 우쿤까지 전부 4개의 태풍들이 오는 바람에 정말 정신이 없답니다. 특히 7호 태풍 암필이 정말 걱정돼요. 도쿄 근처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세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간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 정도 바람이면 주행 중인 트럭도 넘어갈 수준이에요. 게다가 비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서 강우량이 많은 곳은 24시간 내에 300mm나 되는 물폭탄이 예상되더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에서는 곳곳에서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백화점이나 디즈니랜드 같은 곳들도 문을 일찍 닫고 있어요. 비행기들도 마찬가지로 수백 편이나 취소됐고 신칸센 운행도 결국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특히 안타까운 건 오봉이라는 일본의 명절 연휴 기간과 겹쳤다는 거예요. 검색해보니 한국의 추석이 딱 일본의 오봉 같은 개념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안 그래도 멀리 고향에 가거나 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운데 태풍까지 겹쳐버리니 정말 말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급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일본 안에서도 여러 이상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화했다고 말씀드렸던 미유키도 마트에 갔다 왔는데 정말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과 통조림, 화장지 같은 생필품을 카트에 가득 싣고 있었대요. 특히 생수가 워낙 인기 있다 보니 물 진열대는 말 그대로 텅텅 비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다 보니 동일본 대지진 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필수품을 사재기했었거든요. 지진이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면 물자 공급이 끊길까봐 다들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SNS에서도 재난 가방에 꼭 넣어야 할 물건들의 목록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또 남들은 다 챙기는데 자기만 안 챙기면 괜히 불안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심한 것 같기도 하네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은 정말 참혹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한국과 관련된 참혹한 사건 역시 세계에 알려졌더군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대처가 매우 감동적이라는 아이러니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 퍼진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지 않는 이 집의 주인인 그는 충격적이게도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에 직접 자원의 조국을 위해 싸웠던 김영길 참전용사였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허덕여야만 했던 그는 지금까지도 쉴 공간도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는데요. 고령의 나이로 피부암이란 병을 앓고 있지만 폭염 속에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로 인해 한 달에 2번 목욕차가 오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히도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때 그에게 71년 만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국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그를 찾아간 것인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폭염 속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고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참전용사는 자신을 찾아준 한국인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를 표현했고 수십 년간 희망하던 바람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전해집니다. 현재 참혹했던 이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는 그 모습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에게 한국전에 참전했던 선택이 결코 후회가 아니었지만 그 노고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의 보답에 감격한 것입니다. 인프레쉬, 이곳은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방문해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이 기업은 현재 또 한 번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최근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전쟁에 자원한 학도병 참전용사들이 출정 전에 각자의 소감을 적은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프레쉬는 그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키링은 현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으며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고 알리고 있습니다. 차키, 가방, 휴대폰 등 한국의 역사가 일상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 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여전히 생활고 속에 힘든 참전용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